어디? 학교? 에이, 우리 엄마 그래 호락호락 올 사람 아니다. 근짜. 쌤요, 전교사 10등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아가 와 대학을 못 간다는 겁니까? 애자가요, 출석 일수가 모자란다입니까? 또 학교 빠지면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만날 도시락 싸갖고 학교 간다고 나갔냐니 출석 일수가 모자라다니요. 특히 비 오는 날은 학교를 아예 안 와요. 네, 그 말이 사실이가? 비 오는 날은 공부가 안 된다. 그럼 학교 안 가고 뭐 하는데? 바다 가야지. 바다는 와. 시스러.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송하진 작가의 애자인데요. 깡과 똘끼로 무장한 29 천방지축 딸과 부산 아지매기를 평정한 59 억척스런 엄마. 두 여자의 징글징글한 공방전과 얼렁뚱땅 화해 모두가 웃음과 진한 공감을 이끌어내는데요. 어떤 부모와 어떤 자식이든 바람잘날 없이 소리 지르고 싸워도 결국 부모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수밖에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인 애틋한 소설이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특유의 씩씩함과 깡다구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가며 또 다른 희망 메시지를 전해주는 소설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자 송하진은 중앙대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문학 전문 편집자, 출판 기획자, 대필 전문가로 일한 덕분에 그녀의 이름으로 나온 첫 번째 책 애자를 신달린 듯 글로 풀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나에게 쓰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지인분들과 공유하는 센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속수무책 딸의 마지막 러브레터 애자 시작합니다. 부산의 똘스토이. 우리 엄마 채영이 여사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연거푸 이틀을 학교에 찾아와야 했다. 첫날은 입학식에 내 손잡고 끌고 오느라, 두 번째 날에는 내가 두들겨 팬 애들 엄마와 담임에게 사과하러. 그러게 누가 이름을 이따위로 지으래? 애자는 아빠 없는 장애자래요, 장애자래요. 그렇다, 애자. 이게 바로 내 이름이다. 사랑의 자식자. 촌스럽게 짝이 없는 데다 어딘가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 이름. 애들은 내 이름을 듣자마자 킥킥 웃으며 누나를 굴려댔다. 왜 사랑하는 자식에게 굳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걸까? 안 그래도 빡빡한 인생인데 이름 때문에 고생이 더 별스럽다. 나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날 따라다니며 노래를 불러대는 녀석들의 코를 한 대씩 쥐어박아 쓰리콤프로 코피를 터뜨렸다. 순진한 얼굴을 한 담임선생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올 때까지 녀석들 정강이도 쓰리콤프로 걷어차 주었지. 어휴, 이 자식들이 나랑 같은 유치원에 다녔다면 이렇게 대책 없이 까불지는 않았을 텐데. 참. 뭔 놈의 문디 가스나가 이리 별나노? 파란만장한 유치원 시절부터 선생님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채영이 여사는 첫날부터 무슨 망신이냐며 내 등짝만 후려쳤다. 역시 엄마는 이름만 그렇게 지어놨을 뿐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 뒤로도 채영이 여사는 원래 행사처럼 학교에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2년만이 지난 지금껏 내내 그와 더불어 내 싸움 기술과 깡은 점점 늘어났고 이름 가지고 나를 놀려대던 녀석들도 아빠 없다고 무시하던 녀석들도 머리가 좀 동기 아니냐며 수군대던 녀석들도 내 눈치만 보며 서얼설 기어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학교 짱이 되어 있었다. 그러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니까.
까부는 것들은 초장부터 눌러줘야 한다고. 그럼 뭐든지 초장에 확 휘어잡아야지. 나도 바지씨가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꼬락서니 보고선 그 자리에서 차버렸잖아. 그랬더니 바로 명품 가방 사들고 오던걸. 호정이 얼마 남지 않은 볶음밥을 퍼먹으며 일갈한다. 그래서 명품만 받아먹고 또 잤나? 하여간 가시나 욕심은. 더더욱 얼마 남지 않은 볶음밥을 크게 한 숟갈 뜨면서 효리가 말을 보탠다. 거랑 거가 같나? 이년들은 얘들가 와 이리 딸리노? 현진이 이미 밥알로 가득한 입으로 잽싸게 또 한 숟갈 떠넣으면서 지적했다. 이제 남은 볶음밥은 딱 한 숟갈. 정화가 내 눈치를 살피더니 날름 숟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재빨리 날아오는 숟가락을 쳐내고 남은 밥을 싹싹 모아 입에 넣었다. 아, 꿀맛이다. 하늘은 푸르고 배는 부르고 옥상은 우리 세상이로다. 이야, 네가 제일 많이 먹었다. 정화가 불면 소리를 하며 숟가락으로 빈냄비를 탕탕 두들겼다. 양보 좀 해라. 마지막 한 숟가락 먹으면 금방 등단하다 카더라. 내 말에 밉지 않다는 듯 정화가 씩 웃는다. 호정, 효리, 현지, 정화.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거동락해온 친구들이다. 이렇게 점심때면 옥상으로 올라와 각자의 도시락을 한 대 뒤섞어 우리만의 만찬을 즐기곤 한다. 우리는 이름하여 사마리아. 미모와 깡닭으로 부산을 주름잡는 여걸 5. 그런데 왜 사마리아냐고? 사실 애초에 우리 사마리아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내 따까리였던 현진과 정아, 그리고 효리까지 나란히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전격 결성하게 된 그룹이다. 어렸을 때 잠깐 다닌 성당에서 받은 세례명 마리아에서 힌트를 얻어 4명의 마리아란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다. 뭐 칠공주파, 흑장미파, 갈매기파 이런 건 너무 흔하고 진부하고 유치하지 않나? 공준이 장민이 하는 것은 나와 어울리지도 않고 말이다. 그런데 이야기 때 전하고 온 호정을 내가 새 멤버로 끼워주면서 5이 되었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뜻도 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강도를 당한 이를 도운 착한 사마리아인,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우린 세상의 아웃사이더지만 누구보다 정의롭고 개념찬 년들이라는 뜻으로 갈아탄 것이다. 사실 이건 다 개소리고 그냥 원래 이름을 바꾸기가 싫었을 뿐이지만. 짱! 담탱이가 교무실 오락하더라. 옥상 입구로 누가 올라오더니 소리친다. 같은 맛 얼빵이다. 담임이 무슨 일로? 나는 친구들에게 뒷처리를 부탁하고 냉큼 교무실로 달려내려갔다. 담임인 준원쌤은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아니 유일하게 좋아하는 선생이다. 1학년 때는 국어와 문학 담당이었는데 내 글솜씨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격려해준 신미안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준원쌤은 몇 년 전에 신춘문예로 등단한 소설가였다. 역시 인재는 인재를 알아보는 법이다. 교무실로 들어가니 준원쌤이 책상 한쪽에 잔뜩 쌓여있는 책들 중 한 권을 빼내 사인을 해서 내게 내밀었다. 표지에 준원쌤이 얼굴과 이름이 박혀있다. 이번에 새로 나온다던 소설이구나.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낫네.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딴 사람이면 몰라도 내 니한텐 한 권 줘야지. 방금 인쇄소에서 나온 것처럼 책 표지가 따끈하다. 신선한 종이 냄새에 심장이 발딱거렸다. 나는 신기한 마음에 책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나도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리라. 그러고 준원쌤이 A4 용지에 작성된 문서를 내밀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제36회 진해군항제 100일장 공문서라고 적혀있다. 믿고 내버릴 사람이 니밖에 없다. 해볼래? 쌤이 까랑 까야죠 뭐. 역시 날 알아주는 사람은 준엄쌤밖에 없다니까. 하긴
부산의 톨스토이 나 박 기자가 아니면 누가 백일장에 나가 심사위원들의 신금을 올릴 소냐.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툭 하면 수업을 빼먹고 조금이라도 비가 상하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조져버리는 나지만 우습게도 난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책벌레였다. 채영이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시절부터 다른 장난감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렇게 책만 별스럽게 좋아했단다. 어느 날은 엄마가 보던 책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길래 채영이 여사가 니 뭐 알고 보나? 이거 읽을 수 있나? 하니까 정말 또박또박 읽어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때 내 나이 겨우 4살이었고 기억니은도 가르쳐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글쎄, 이건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채영이 여사가 말해준 거라니까. 어쨌든 내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서도 나는 항상 책과 함께였다. 다른 계집아이들이 인형놀이나 소꿉놀이를 할 때 나는 속으로 슬며시 그들을 비웃으며 책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 짐짓 거만한 얼굴로 책을 펼쳐들곤 했다. 책만 펼쳐들면 언제나 별세계였다. 나는 전설 속의 괴물을 물리치는 영웅도 되고 마녀의 음모에 맞서는 공주도 되고 배를 타고 여행하며 바다 괴물과 싸우기도 하고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기도 했다. 책 속에서 나는 항상 강했고 항상 아름다웠고 항상 이겼다. 아빠가 없는 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엄마가 오빠만 싸고 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애들이 나만 빼고 노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쓰고 싶다고 생각한 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그런 생각이 든 건 담임 준원 덕분이기도 하다. 1학년 문학시간 때 준원쌤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원고지 10장짜리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는데 그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행복이 뭔지 도저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한참 애꿎은 샤프심만 부러뜨리던 나는 결국 이렇게 써나갔다. 나는 행복이란 감정을 모르는 인간인 것 같다. 행복하다는 4글자가 마음속에 뚜렷하게 떠올랐던 적이 지금껏 한 번도 없다. 그러고 보면 주위에서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다만 행복하세요 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 코웃음 쳤던 적은 여러 번이다. 대체 행복하라는 주문을 듣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 체면에 가까운 허상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에 집착하는 것도 그것이 손에 쥘 수 없는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저 나는 밤새도록 읽던 책을 안고 마루에 앉아 그날의 첫 햇살에 얼굴을 맡길 때,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감은 눈꺼풀 위를 간지를 때,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 꼭 심장이 따뜻한 물에 잠긴 듯한 기분이다. 또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하고 나서 숨을 헐떡이며 아무렇게나 드러누우면 폐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고통과 함께 노곤한 피로가 전신을 감싼다. 이때도 나는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은 달콤한 외로움을 느낀다. 상상하기에 이것이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가장 유사한 감정인 듯 싶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렇게 쓰다 보니 어느새 원고지 30장이 훌쩍 넘어가 있었다. 다음 수업 시간 때 그것을 제출했더니 준원쌤이 날 교무실로 불러 책을 한 권 선물해줬다. 네 글재주 참 좋더라. 선생님이 봐줄 테니 종종 써서 갖고 온나. 부끄러워 말고, 알았지? 그날부터였다. 내 마음속에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슬며시 고개를 든 것은 마음이 격렬한 파도처럼 출렁거릴 때마다 이러다 내 몸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게 아닐까 겁이 날 때마다 나는 빈 원고지와 연필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물론 가끔씩 글이 뜻대로 안 풀리면 괜히 애꿎은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곤 했지만 어느덧 쉬는 시간, 꼽을 쳐놓은 담배를 들고 사마리 아들과 우르르 복도 옆 베란다로 나갔다.
점심을 먹고 식구땡을 하지 않았더니 오후 수업 내내 니코틴이 땡겨 죽는 줄 알았다. 시원하게 한 대씩 물고 빨면서 사마리아들에게 준원쌤이 백일장에 나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엔 나도 나가볼라 했더만. 나의 모르 현진이 잔뜩 부러운 얼굴을 했다. 현진도 나만큼이나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다. 사마리아 중에서는 유일하게 작가와 책에 대한 얘기를 침을 튀겨가며 나눌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하다. 쓸데없이 그런데 왜 나가? 호정이 파우더를 꺼내들고 눈썹을 뚜렷하게 그리면서 대꾸한다.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호정은 키스할 때 입에서 냄새 풍긴다며 담배를 끊었다. 그전엔 줄담배를 피우던 년이. 단칼에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난 호정이 분명한 성격이 좋다. 이놈의 새끼들이 이야! 벼랑간 화통 삶아먹은 듯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이크, 미친 개로 통하는 학주다. 재빨리 피우던 담배를 베란다 밖으로 던졌지만 입에서 폴폴 새어나오는 연기는 감출 도리가 없었다. 사마리아 어쩌고 일찍 결성해가 툭하면 싸움질에 애들 빙이나 뜯더니 뭐? 담배? 학주는 팔을 걷어붙이며 달려오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들 머리통을 한 대씩 후려쳤다. 눈썹을 그리고 있었을 뿐인 호종이까지 호되게 정수리를 얻어맞았다. 그대로 우리는 굴비 엮인 것처럼 줄줄이 교실까지 끌려갔다. 자, 지금부터 가방 턴다. 실시! 우리는 울상을 지으며 각자의 가방을 가져와 쏟아냈다. 너덜너덜해진 패션 잡지, 수업 끝나면 갈아입으려고 했던 사복, 색색별로 모은 라이터, 손때 가득한 화장품, 딸기맛 콘돔 한 박스, 몇 권의 시집과 소설책, 점심때 사용한 부탄가스. 학주의 벌개진 눈이 문짝처럼 커졌다. 콘돔이 나온 호정이가 눈을 질끈 감았지만 학주의 시선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부탄가스에 꽂혀 있었다. 학주의 손바닥이 곧장 나를 향해 날아왔다. 이거 아시나 맨날 보헤미안 랭보 어쩌고 온갖 순진한 척을 다 하더니 이젠 하다하다 가스를 빨어? 와, 그리 안 써지던 값지? 아닙니다. 이건 점심때 볶음밥 만들어 먹으려고. 나는 동의를 구하려고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사마리아들을 쳐다보았지만 다들 입을 꾹 다물고 딴청을 피울 뿐이다. 안 그래도 벌건 학주의 얼굴이 달아오른 불판처럼 시뻘개졌다. 이게 어디서 농간이고? 나가 돼지라, 응? 돼지라. 니 이거 지금 빨아봐라. 내 이쯤에 확 잘라줄게. 버떡 빨아봐라. 빨아봐.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지는 따기 세례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일단 살고 보자. 나는 허둥지둥 부탄가스통을 집어들고 꼭지를 쪽쪽 빨았다. 이게 어디서 뺑기를. 죽자. 오늘 니캉니캉 죽자고. 학주가 더욱 분노한 얼굴로 내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다. 아이씨, 빨라고 해서 빨았더니만 왜 이러는데. 그 순간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학주가 부탄가스를 획 뺏어 들고 나가며 씩씩거렸다. 끝나고 교무실로 온나 새끼야. 얼얼한 정신으로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정돈하는데 사마리아들이 몰려들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걔안나. 도콩가스나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봐라. 살려달라고 무조건 싹싹 빌었어야지. 나는 입을 앙다물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너무 화가 나서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다. 울면 지는 기다. 어디 갈라고. 가만히 있으면 또 빙신 지급할 거 아이가? 나는 소리를 빽 지르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돼지 같은 학주한테 날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리라. 반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날 향해 꽂혀 있는 게 느껴졌다. 에이, 짜증나는 것들. 나는 교실 뒤에 있는 쓰레기통을 냅다 걷어차고 교실을 나섰다.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리며 교문을 나서려는데 학주가 타고 다니는 차가 눈에 띄었다. 나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다. 나는 교복 치마를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운동화 끈을 단단하게 고쳐 묶었다. 미친 개보다 미친년이 더 무섭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마. 이야! 나는 학주의 차를 향해 비상하는 새처럼 날아올랐다. 부러진 백미러를 전리품처럼 들고 의기양양 최영희 여사의 병원을 찾아갔다. 이래봬도 반에서 1등을 놓친 적 없는 몸이니 오후 수업 몇 개쯤은 빼먹어도 별말 안 하겠지. 최영희 가축병원. 멀리서도 엄마의 병원 간판명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냥 평범하게 동물병원이라고 하지 가축병원이 뭐람? 냄새나게. 하지만 최영희 여사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근처 농가의 돼지, 닭, 소까지 모두 손수 진료를 다니니 간판명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은 못 된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보조로 일하는 정숙 언니가 바닥을 쓸고 있는 게 보였다. 일머리는 좀 떨어지지만 고약한 최영희 여사의 온갖 구박을 묵묵히 견디는 걸 보면 그쪽으로 꽤나 내공이 깊은 것 같다. 정숙 언니는 나를 보자 흠칫 놀라는 기색을 했다. 순간 불길한 기운이 들었다. 원장님은? 그러자 정숙 언니는 더욱 얼어붙어 우물쭈물했다. 앞불싸. 기어이 최 여사가 날 배신했구나. 마음이 다급해진 나는 소리를 빽 질렀다. 엄마 어디 갔냐고? 공항에. 아, 빌어먹을. 나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건 더 볼 것도 없다. 최영희 여사가 나한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아저씨, 김해공항. 마이 급한가 보네. 애인이라도 오나 보지? 아, 잠만 말고 밟으라고요. 욕을 한 바가지로 퍼붓는 택시기사에게 돈을 던지듯이 건네주고 공항 안 국제선 출구 방면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교복 치마에 체육복 바지를 입고 뛰어가는 내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봤다. 내가 지금 가오따지게 생겼어? 그나저나 이 인간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때 분주해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최영희 여사가 민석의 옷매무새를 정돈해주고 있는 게 보였다. 엄마!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나를 돌아봤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다.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뛰었다. 허둥지둥 민석이 다리를 절며 출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딜? 민석을 붙잡으려는 찰나 엄마가 뒷덜미를 낚아챘다. 발버둥을 쳤지만 혼자서 돼지를 옮길 만큼 힘이 센 최영희 여사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약속했지? 전만 유학 보내면 내도 보내준다고. 아각 소리를 지르던 내가 획 쏘아보며 소리치자 최영희 여사는 뻔뻔한 얼굴로 태연하게 대꾸했다. 네가 유학 가서 뭐하게? 그라모 재수 삼수해도 안 되는 저 똥멍청인 유학 보내가 어디다 쓸라고? 네 대학 가는데 뭔 문제 있나? 그니까 내가 가야지. 죽쟁이 물 준다고 싹 트는 거 맞나?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다. 내가 더 똑똑해도 내가 더 공부를 잘해도 엄마한테는 항상 오빠 민석이 뿐이다. 민석이가 보통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하나부터 10까지 성에 한자는 바보 같은 민석이, 어눌한 민석이, 다리 병신 민석이, 나한테 지기만 하는 민석이. 엄마한테는 못난 자식만 자식 같은 모양이다. 나도 어디가 아프면 좀 모자라면 엄마가 챙겨줄까? 아님 남자로 확 성전환 수술을 해버려? 민석이가 출구를 무사히 통과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최 여사는 내 뒷덜미를 그대로 잡고 끌고 나왔다. 질질 끌려가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또 흘끔거렸지만 내가 눈을 무섭게 부라리자 잽싸게 시선을 피한다. 니는 사막에 떨궈놔도 옷물 파고 살려는데 뭔 걱정이고? 최 여사가 늘어서 있던 택시 뒷문을 열었다. 나는 택시에 타자마자 최 여사를 밀어내고 뒷문을 닫은 뒤 걸쇠를 내렸다. 지금 이 상태로는 엄마라는 여자의 꼴도 보기가 싫었다.
아저씨, 출발! 택시기사는 황당한 얼굴로 뒷문을 탕탕 치는 최영희 여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네 어머니 아이가? 엄마는 개뿔, 개무라예. 아무, 친엄마가 맞다면 똑같이 배아파 난 자식한테 이럴 수는 없는 기다. 택시비를 내고 나자 정말 몇 푼밖에 안 남았다. 부산 시내를 정처 없이 쏘다니다 남은 돈을 긁어모아 팩소주를 몇 개 사서 낙석고개로 올라갔다. 벌써 해가 져서 진한 어둠이 고여들고 있었다.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 팩소주에 빨대를 꽂고 쭉 빨아올렸다. 씁쓸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찌르르 위장을 덮였다. 아, 쓰다 써. 인생도 쓰고 사랑도 쓰구나. 그래서 나는 시를 쓰는 거겠지. 혼자서 아무렇게나 중얼거려 본다. 미친년처럼 괜히 희죽희죽 웃어도 본다. 빈속에 마셔서인지 취기가 금세 올랐다. 내가 얼마나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답답한 집구석, 답답한 부산, 답답한 대한민국을 떠나 훨훨 날개짓하고 싶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면 뭐하는가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것을. 바다는 꿈을 키워줬지만 그만큼 절망도 깊게 뿌리내리게 했다. 지금쯤 민석이는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 위를 지나고 있겠지. 민석이가 부럽고 질투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아니 공정하지 못하다. 등정스럽게 배시시 웃는 최영희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을 향해 힘껏 빈팔매질을 했다. 내가 사라져 삐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끼다. 최 여사에게 1순위는 민석이, 2순위는 주인한테 버려진 개새끼, 나는 순위권 바깥. 비틀비틀 절벽가로 다가갔다. 오냐, 내 오늘 바다에 확 빠져 죽으련다. 죽어서라도 바다를 건너 넓은 세상으로 가련다. 한참 절벽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뒤늦게 추위가 느껴졌다. 한 개의 몸서리를 치며 고개를 돌리는데 문득 허공에 매달린 듯 위태롭게 서 있는 공중전화가 눈에 들어왔다. 수화기가 내려져 있다. 잔액 표시란에 남은 금액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공중전화로 들어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아무 번호나 떠오르는 대로 눌렀다. 몇 번의 신호가 가자 착 잠긴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원쌤이다. 아마 어두컴컴한 책상 앞에 앉아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글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공중전화에 머리를 쳐박으며 주정을 시작했다. 여기는 낙석국에. 누구? 쌤, 내일부터 저를 보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애자가? 니 또 와 그러는데? 바다가 부릅니다, 쌤. 니 또 가출했나? 잠은 어디서 자고? 지금 잠이 문제라 얘. 내일부터 못 볼지도 모르는데. 미친다. 대체 와 이러는데? 글 잘 쓰지 예쁘지 공부 잘하지? 네가 부족한 게 뭐고? 나도 유학 가고 싶어.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준원쌤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작가 된다는 아가 유학 가서 뭐 할 낀데? 어라? 그러고 보니 내가 왜 유학을 가려고 했지? 처음에 채영이 여사가 재수만 거듭하는 민석이를 유학 보내려는 것을 안 순간부터 그저 나도 무작정 떠나고 싶었더랬다. 근사한 카페에 앉아 담배 한 대와 에스프레소를 벗삼아 글도 쓰고 쓰고.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니 아까부터 와반 말이고. 어쭈? 술까지 자시고 딸꾹질? 니 술 먹고 거기는 와갔노? 죽으러 갔나? 처음엔 그랬는데 추워서 그만 들어갈까 해. 아, 돈다. 버뜩 들어가고 내일 엄마 모셔와. 갑자기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 번만 더 학교 오게 하면 머리를 다 뽑아버린다고 했는데. 어데? 학교?
에이, 우리 엄마 그래 호락호락 올 사람 아니다. 끊자.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전현 저기 있다. 익숙한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마리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오고 있었다. 아, 나 전현들 때문에 이번에도 죽기 힘들겠네. 괜히 기분이 좋아진 나는 두 팔을 팔랑거리며 그네들에게서 폴짝폴짝 뛰어 달아났다. 며칠 후 결국 채영이 여사가 학교에 등장했다. 준원쌤이 전화 때문이었다. 긴이 상의할 게 있으니 꼭 오시라는 말에 채영이 여사는 또 무슨 사고를 쳤냐며 방방 뜨다 곱게 화장까지 하고 교무실로 찾아왔다. 평소엔 화장을 절대 안 하는 채 여사지만 학교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사고 수습용 화장을 하고 나타난다. 자고로 미인 앞에서는 악마도 순해진다나? 그런데 준원쌤이 꺼낸 것은 의외의 화제였다. 이대로라면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나는 책상 위만 손가락으로 문질러댈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쌤요, 전교사 10등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아가 와 대학을 못 간다는 겁니까? 애자가요, 출석 일수가 모자란다 아닙니까? 또 학교 빠지면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만날 도시락 싸갖고 학교 간다고 나갔냐니 출석 일수가 모자라다니요. 특히 비 오는 날은 학교를 아예 안 와요.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채영이 여사가 지금 잡아먹을 듯이 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더욱 고개를 움츠리며 슬그머니 손가락을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아, 나도 달팽이처럼 몸을 숨길 수 있는 껍질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이 사실이가? 비 오는 날은 공부가 안 된다. 그럼 학교 안 가고 뭐 하는데? 사실대로 말해도 채영이 여사가 이해하려나? 바다 가야지. 바다는 와. 시스러. 준원쌤이 어이없다는 것인지 귀엽다는 것인지 비씩 웃었다. 채영이 여사는 골치 아프다는 듯 지그시 관자놀이를 눌러댈 뿐이지만 하긴 만날 개돼지만 상대하는 엄마가 뭘 알겠어. 헛떡하면 주먹이나 휘두르는 엄마가 뭘 알겠냐고.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죽은 듯이 책상에 엎드려 지냈다. 애들한테 엄마한테 얻어터진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명색이 학교장인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하면 그것보다 쪽팔린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마리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애들을 윽박지르며 쉬는 시간마다 날 보호해 주었지만 시시하게 짝이 없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문득 그리운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슬며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쳐다봤다. 비가 오고 있다. 바다로 불러들이는 비가. 미안해 바다야. 오늘은 내가 내 옆에 앉아 시를 쓸 수가 없구나. 남은 눈까지 밤탱이가 되고 싶진 않거든.